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와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기업은요.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티커 심볼은 DPZ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피자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실 텐데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도미노는 이게 단순한 피자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기술과 물류, 이게 핵심인 회사예요. 그쵸,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미노 피자의 사업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어떤 전략 변화가 있었는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말 그 속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로 도미노 피자가 가진 어떤 강점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 반대로 도미노 피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 과제들, 예를 들면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비용 문제 같은 것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 속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좋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미노 피자의 핵심 사업 모델, 그리고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도미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피자를 중심으로 가장 선호되는 음식 배달 및 포장 브랜드. 그냥 피자 회사가 아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피자만 파는 게 아니라 배달 기술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의 가장 핵심에는 애자일, 에셋 라이트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산을 가볍게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직접 매장을 다 소유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본사는 그럼 뭘 하냐? 로열티 수수료를 받고 또 핵심 식자재 공급망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Hungry for More라는 약간 슬로건 같은 4가지 전략을 추진 중인데요. Hungry for more. 재밌네요. 네, 배고프다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걸 간단히 풀어서 보면 첫째는 Most Delicious Food, 그러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최근에 뉴욕 스타일 피자 같은 신제품을 내놓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겠죠. 제품 혁신. 둘째는 Operational Excellence, 탁월한 운영입니다. 기술이랑 공급망을 활용해서 배달이나 포장 시간을 확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고요. 속도와 효율성 중요하죠, 배달에서는. 셋째는 Ring-Round Value,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겠다.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할인 행사 같은 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가격 메리트. 마지막 넷째는 Evolving the Customer Experience, 진화하는 고객 경험입니다. 자체 앱이나 AI 같은 걸 활용해서 디지털 주문 경험을 더 좋게 만들고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단골 고객을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네, 가지축이네요. 맛, 운영, 가격, 경험. 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먹히고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위국 내 동행 매장 매출 성장률, SSS라고 보통 부르죠. Same Store Sales Growth. 네, SSSG. 이게 플러스 3.2%를 기록했어요. 회사의 장기 목표가 플러스 3% 이상인데 이걸 넘긴 거죠. 특히 포장 주문,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포장 수요가 늘었군요. 네. 그리고 해외 SSS도 보면 환율 영향을 빼고 보면 플러스 1.6% 성장했어요. 이게 대단한 수치냐 싶을 수도 있지만 무려 31년 연속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1년 연속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꾸준하다는 거죠. 매장 수도 계속 늘어서 작년에 미국 내에서만 7,000개를 돌파했고요. 전체 영업이익도 보면 환율 영향 빼고 7.3% 성장했습니다. 이게 다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랑 공급망 수익 덕분이라고 분석됩니다. 일단 비전이나 전략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요, 현실은 항상 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애자일 모델,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지만요. 실제 매출 구성을 한번 뜯어보면 60%가 넘는 비중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네, 그 비중이 크죠. 가맹점에 식자재랑 필요한 장비 같은 걸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란 말이죠. 이걸 과연 자산이 가볍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치즈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엄청나게 취약한 구조 아닌가요? 아, 가격 변동 리스크. 네. 만약에 그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그럼 본사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애자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리스크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탁월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좋은데 요즘 계속 오르는 인건비, 또 배달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계속해서 빠른 배달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비용 압박. 확실한 가치 전략. 이것도 결국엔 할인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가맹점주들을 힘들게 하고 본사 마진도 깎아먹는, 뭐랄까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을까요?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치킨 게임 우려군요. 네, 그리고 아까 성과 말씀하실 때 국제 SSS 성장률이 플러스 1.6%였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7.3%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회사가 내세우는 장기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예요. 아, 목표치보다는 낮았죠. 그렇죠. 국제 SSS는 장기 목표가 플러스 3% 이상이고 영업이익은 플러스 8% 이상이거든요.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어쩌면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공급망 의존도나 비용 압박, 그리고 성장률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미노가 풀어야 할 숙제겠죠. 하지만 도미노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해결하고 또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전략과 기술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들이죠? 도미노의 목표는 명확해요. 전 세계 퀵서비스 레스토랑 QSR, 피자 시장에서 특히 배달과 포장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쓰는 아주 독특한 전략이 있는데 바로 요새화 전략입니다. 요새화요? 성을 쌓는다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우리 매장이 있는 지역이라도 그 주변에 신규 매장을 더 촘촘하게 내는 거예요. 아, 기존 매장 근처에 또 매장을 낸다고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장이 촘촘해지면 각 매장이 담당하는 배달 구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배달 거리가 짧아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배달 거리가 짧아지니까 배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배달 기사 한 명이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 매장에 들어서 있으면 경쟁사가 아예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아주 공고하게 다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 QSR 피자 시장에서 도미노의 점유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새화 전략. 듣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같은 브랜드 매장끼리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결국 서로 고객을 뺏어오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기존 매장 매출을 깎아먹는 현상,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옆에 있던 기존 매장 주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으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매장을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을 텐데 이 전략의 한계는 어디일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 문제나 가맹점주와의 관계 이슈는 도미노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다음 성장 동력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바로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아, 해외 시장. 네, 미국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처럼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에서 매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 한 분기 동안에만 해외에서 거의 150개 가까운 매장을 새로 열었다고 해요. 한 분기에 150개요? 와, 정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지 파트너 회사인 DPC-라는 곳과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확장.
물론 새로운 기회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또 항상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도 있겠죠. 네, 바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국 파트너 DPC 대쉬 관련해서 투자 손실이 오히려 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이게 뭐로 의미하겠어요? 해외 사업이라는 게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수익성이 낮은 해외 매장 약 20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아, 구조조정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장 수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철저하게 수익성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도전과는 또 별개로 최근 도미노의 전략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외부 배달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그리게이터라고 부르는 회사들과의 협력입니다. 아,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같은 곳들이요? 네, 맞습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같은 회사들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도미노는 어땠나요? 자체 앱이랑 자체 배달 시스템만 고집했잖아요. 네, 그랬죠.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네, 우리 주문은 우리 앱에서만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꾼 겁니다. 이런 외부 플랫폼에도 입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바꿨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고객층을 만나고 또 주문량을 늘리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최근 미국 매출 성장, 특히 SSSG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고요. 곧 있으면 미국 전역에서 이 통합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도미노 입장에서는 꽤나 큰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물론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수수료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주문 금액의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어떤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만약에 도미노 전체 매출의 10%가 평균 15% 수수료를 내는 외부 플랫폼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이익의 약 1.5%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있더라고요. 와, 1.5%면 작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아, 데이터 문제? 네. 원리 도미노가 자체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으면 어떤 고객이 뭘 좋아하고 언제 주로 시키고 어떤 쿠폰에 반응하는지 이런 아주 소중한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맞춤형 마케팅도 하고 메뉴 개발에도 참고하고요.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죠. 그런데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중요한 데이터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플랫폼 회사로 가는 겁니다. 도미노는 그냥 주문 접수하고 피자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좀 뼈 아프겠네요. 부렸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또 다른 경쟁사들이랑 광고 경쟁 같은 걸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추가 비용이 또 들겠죠. 이게 과연 도미노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맞는 건지, 오히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매출 증가에 너무 집중하다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도미노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외부 플랫폼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데이터 활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노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자체 기술력에 있습니다. 아, 기술력. 네, 도미노는 심지어 스스로를 그냥 피자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기술 기업이요? 피자 회사가? 네,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내 매출의 75%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 자체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디지털 채널에서 나옵니다. 75%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고객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미노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요. 예를 들면 고객 개개인의 주문 이력을 분석해서
아, 이 고객은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하고 금요일 저녁에 주로 시키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페퍼로니 피자 할인 쿠폰을 보내주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거죠. 개인화 마케팅이군요. 네. 또 지역별로 어떤 메뉴가 인기가 많은지, 어떤 토핑 조합이 잘 나가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메뉴를 최적화하고 추천하는 데도 활용하고요. 심지어는 배달 기사의 이동 경로, 시간대별 주문량 변화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 개선에도 활용합니다. 이게 다 결국 뭘로 이어지겠어요?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재주문율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애니웨어라는 플랫폼인데요. Anywhere, 어디서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자를 꼭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만 주문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도 주문할 수 있고요. 스마트워치로도, 심지어 스마트 TV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글홈이나 알렉사 같은 AI 스피커를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와, 정말 다양한 채널이네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정말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주문 채널이 다양하고 편리해지면 고객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로 넘어가기가 좀 귀찮아지는 거죠. 이걸 일종의 잠금 효과라고 하는데요. 도미노 생태계 안에 고객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편리함으로 고객을 묶어둔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도미노의 강력한 기술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디지털 기술력이나 데이터 활용 능력은 도미노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도미노가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경쟁사인 피자헛이나 파파존스 같은 곳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회사들도 디지털 전환에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자체 앱도 계속 개선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팀도 만들고 또 외부 배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디지털 경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외식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잡히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도미노가 과거처럼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약간의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려면 결국 인공지능 AI 기술을 더 고도화한다거나 배달 로봇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텐데요. 과연 그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예전 같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투자 효율성 문제군요. 네,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체 기술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기술의 유지와 투자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자, 기술 투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미노의 또 다른 안정성의 기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직 통합된 공급망입니다. 아, 또 공급망 이야기군요. 네, 아까 매출의 60%가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식자재를 떼다가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우, 소스, 치즈 같은 핵심 재료부터 시작해서 피자 박스, 심지어는 매장에서 쓰는 오븐 같은 장비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독점 계약을 통해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모든 걸 본사가 공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얻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전국 어디 있는 도미노 매장을 가도 거의 똑같은 맛의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본사에서 공급하는 표준화된 재료를 쓰니까요. 아, 일관된 품질 유지. 둘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본사가 전국 수천 개 매장에 들어갈 물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생산하니까 당연히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이렇게 낮춘 원가는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네, 효율적이겠네요. 최근 실적을 봐도요, 이 공급망 사업 부문은 아주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 이익률이 개선됐다고요? 네,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이 있으니까 가맹점주들은 그냥 피자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는 로열티 수입도 늘어나고 공급망 매출도 늘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선순환 구조. 말씀하신 대로 참 이상적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어떤 점이죠? 그만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외부 충격에 그만큼 더 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죠. 원자재 가격 변동성. 만약에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걸로 인해서 치즈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겠네요. 그렇죠. 본사가 그 늘어난 비용을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맹점에 다 전가하자니 가맹점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원가까지 올리냐면서 수익이 악화되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결국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구조라는 말 뒤에는 이런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정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상태와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재무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먼저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요. 도미노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입한 자산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총자산 이익률, ROA라고 하잖아요. 네, ROA. 이 ROA가 도미노는 보통 15%에서 20% 수준으로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 업계, 그러니까 다른 피자 회사나 QSR 업체들 평균이 한 5%에서 10% 정도거든요. 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가진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마이너스거나 엄청 높다고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미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ROE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 때문에요? 네, 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자기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ROE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ROE 수치가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심지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ROE도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런 원리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도미노가 그만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ROE가 그렇게 나타나는 걸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사주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이 뭘로 조달됐다고요? 부채, 즉 빚으로 조달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레버리지를 활용했죠. 이렇게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ROE 수치가 과연 그 기업의 진짜 실력, 진짜 수익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높아진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건 부담이죠. 네. 물론 회사가 계속 잘 성장하고 돈을 잘 벌 때는 이자 갚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성장이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어떨까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순이익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재투자나 배당을 할 여력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본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뒤에 숨겨진 이 레버리지 리스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채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도미노의 수익 구조 자체를 보면 그래도 꽤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아주 높은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수수료 수익,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매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축이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도미노는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뭐냐면요. 사업 구조상 고정비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버는 체질이라는 거죠.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분기 실적들을 쭉 살펴보면요.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특히 잉여현금 흐름 FCF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잉여현금 흐름 FCF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가까이 급증했었고요. 바로 지난 2분기에도 보면 영업이익과 FCF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게 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2분기 실적에서도 최종적인 순이익이랑 주당 순이익 EPS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네, 순이익은 좀 부진했죠. 물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국 파트너 관련 투자 손실이나 법인세율 변동 같은 좀 특이한 일회성 요인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핵심 영업 외적인 요인에도 최종 수익성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내일 발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입니다. 선분기 전망.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EPS, 즉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인건비 부담, 또 보험료 같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들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외부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 그리고 그 플랫폼 통합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나 기술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새로 늘어난 탓이 큽니다. 물론 최근에 좀 안정되는 조짐도 보이긴 하지만 식자재 원가 부담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비용 압박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도미노의 수익성이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비용 압박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도미노의 장기적인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보면요. 네,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도미노는 그동안 이 기술 기반의 고마진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독특한 특성 덕분에 약간 맥도날드처럼 취급받으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맥도날드급으로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보통 25배에서 35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25배에서 35배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총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 EBIDA로 나눈 값인 EBIDA 배수 역시 동종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평가, 즉 프리미엄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들인가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 마진 높은 로열티란 공급망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모델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매장을 짓거나 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 즉 자본적 지출, 캐펙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 즉 FCF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 또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면 로열티 수익과 공급망 매출이 같이 증가하는 이런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핵심 성장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SSS의 변동성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안정성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높은 게 왜 위험 요인이 되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잔뜩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도미노는 이 정도는 성장해줘야지 하는 기대감이 아주 높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실제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실망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주가가 다른 평범한 주식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적 쇼크에 취약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도미노의 PE 배수는 핵심 성장 지표인 SSS 성장률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요.
어떤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SSS 성장률이 불안정해질수록, 즉 변동성이 커질수록 PE 배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성장률이 흔들리면 P도 같이 빠진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해서 SS 성장률이 연간 1~2% 수준으로 둔화되고 여기에 마진까지 하락하는 약간 최악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20배 후반에서 30배 수준인 PE 배수가 20배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20%에서 25%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와, 20% 이상 하락 가능성이라.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정성이나 성장성을 이미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는 딱 적정 가격 수준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싸다거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하방 위험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하지만 도미노는 또 이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현금을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 주주환원 정책 말씀이시군요. 네,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실천해 왔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주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죠. 위험 똑같은 순이익을 벌더라도 그걸 나눠 갖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주당 순이익인 EPS는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산해 보면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 향후 1년 동안 EPS를 약 0.7%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너무 싸다, 혹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해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 효과도 있고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시각이죠?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EPS가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면 좋죠. 경영진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다른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아까 지적했듯이 부채 수준도 결코 낮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돈을 자사주 매입 대신에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에 더 쓴다거나 아니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더 높이는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 아, 투자나 부채 상환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특히나 주가가 이미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회사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시장에 보내는 신호 효과도 있겠지만 그 신호 효과가 실제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상쇄할 만큼 과연 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주주 환원과 미래 투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도 경영진의 중요한 고민거리겠네요. 하지만 도미노는 말씀하신 그 미래를 위한 투자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몇 가지 중요한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미래 성장 동력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라스트 마일 혁신입니다. 라스트 마일, 배달 마지막 단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에게 피자를 전달하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를 혁신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도미노는 무인 자동차나 드론을 이용한 배달을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배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무인 배달 시대가 오면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둘째는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 확대입니다.
이미 데이터 분석에는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걸 매장 운영 자체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자 만드는 과정의 일부를 로봇이 대신하게 한다거나 AI가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서 재고 관리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별, 날씨별 수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서 재료 낭비를 막고 인력 운용을 최적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 자동화와 효율화. 셋째는 글로벌 플랫폼 확장입니다. 아까 미국 매출의 75%가 디지털 채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공적인 디지털 주문 시스템, 예를 들어 도미노스 클라우드 같은 통합 플랫폼을 해외 가맹점에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서 전 세계 모든 도미노 매장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로열티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글로벌 디지털 표준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미래 성장 동력들이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외부 배달 플랫폼과의 통합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메뉴 혁신도 계속되고 또 해외 시장 확장도 가속화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5%에서 18%에 달하는 아주 높은 EPS 성장을 기록할 수 있고 주가 역시 지금보다 25%에서 40%까지도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와, 연평균 15-18% 성장이요? 정말 장밋빛 전망이네요. 네, 미래청사진은 언제나 이렇게 장밋빛으로 그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 이면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에도요, 반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2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역시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항상 양면을 봐야죠. 그리고 드론 배달이나 AI 자동화 같은 이런 미래 기술들이 과연 언제쯤이나 제대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또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기술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도 상당히 클 거고요. 해외 사업 역시 아까 중국 파트너 관련 손실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문제,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 플랫폼과도 성공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 이것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바로 내일이죠. 2025년 10월 14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네요. 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역시나 미국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US SSG에 완전히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요.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를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작년 3분기 대비 약 플러스 4.9%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높은 분석가들은 플러스 8% 성장까지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와, 8%면 정말 높은데요. 네,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이유는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외부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와의 통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스터프드 크러스트 피자 같은 신제품 출시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USSSG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플러스 3.4%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그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지 시장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체 리테일 매출 성장률 역시 연간 가이던스인 약 플러스 6% 수준은 무난히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문자는 역시 수익성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문제죠. 네, 매출은 분명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중요한 주당순이익, EPS는 오히려 작년 3분기보다 5% 가까이 줄어든 $3.90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EPS 감소폭이 꽤 크네요. 그렇죠. 왜 이익이 줄어들 걸로 보느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외부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그 플랫폼 통합 작업에 들어간 마케팅 비용, 기술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이번 3분기에 새로이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부담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비용 증가 요인이 많군요. 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시장의 그 높은 매출 성장 기대치, SSSG 플러스 4.9% 이상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비용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서 최종적인 이익 감소폭을 최소화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이익이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다면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주가 반응도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겠죠.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요. 만약에 US SSG가 시장의 평균 기대치인 5%를 훌쩍 넘어서 예를 들어 7% 이상의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외부 플랫폼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4%에서 8%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매출도 예상대로 견조하게 성장하고 약 6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6.3% 예상, 매장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전 세계 약 21,734개 예상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반대로 만약 US SSG가 시장 기대치인 4%대 후반에도 못 미치는 예를 들어 4.0% 이하의 실망스러운 성장을 보여주거나 혹은 SSG는 괜찮았더라도 비용 압박 문제 때문에 EPS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악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겠죠. 네, 그러면 시장은 크게 실망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외부 플랫폼 제휴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 도미노 앱 고객을 그쪽으로 옮겨가게 한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도미노를 이용하지 않던 새로운 고객들의 주문, 즉 실질적인 증분, 인크리멘털 주문 증가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늘어난 비용 부담 속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듣고 싶어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도미노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일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정말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도미노 피자는 확실히 그 자산은 가볍게 가져가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수직 통합된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최근에는 외부 배달 플랫폼과의 제휴나 꾸준한 해외 시장 확장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종처럼 잡히지 않는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같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압력,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치와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전략들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위험,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회와 위험 요인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분명히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도미노가 앞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성을 지켜내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도미노 피자를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상세한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도미노 피자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저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혹은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